폐허가 된 조선 땅을 떠올리면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임진왜란의 참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을 위해 발뻗고 뛰었던 착한 세자 광해군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역사는 그를 결국 패륜적인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한때는 백성의 희망이었던 그가 어쩌다 이토록 극단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광해군의 모습은 과연 전부일까요? 이 극명한 간극 속에는 분명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과 그 시대를 뒤흔들었던 비극적인 역동성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감춰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혼돈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한반도 전역을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만들었죠. 평화롭던 강산은 피화제로 뒤덮였고, 오랜 세월 쌓아 올렸던 궁궐과 성곽은 연기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대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처 왕위에 오르지도 못했던 한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해군, 당시 18세의 어린 세자였죠. 선조 임금은 의주로 몽진을 떠나면서 백성들을 수습하고 전선을 지휘할 임무를 광해군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분조 활동의 시작이었는데요. 광해군은 왕실의 일원으로서 안전한 곳에 머무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기꺼이 위험한 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타는 궁궐을 뒤로하고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백성과 함께 고난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전쟁의 참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전국 각지를 누비며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에 지쳐 쓰러진 이들,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들, 그리고 왜군의 칼날 아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망연자실한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세자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는 절망에 빠진 민초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위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이병을 조직하며 부족한 군량을 모으는 등 실질적인 전쟁 수행에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간절한 외교 문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고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와 백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광해군은 백성들로부터 착한 세자, 고난을 함께하는 진정한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죠.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백성들은 그에게서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날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광해군은 끊임없는 시련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국제 정세의 복잡한 흐름은 착한 세자가 아닌 폭군이라는 오명을 짊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떤 사건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착한 세자로 불리며 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광해군,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자는 그에게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덫처럼 다가왔죠.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세자로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을 보듬었던 그의 모습은 즉위 후 펼쳐질 정치적 경랑 앞에서 점차 위태로워져 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옥죄었던 것은 바로 선왕선조의 존재였습니다. 선조는 전쟁 중에 세자로 책봉했던 광해군을 끊임없이 견제하며 왕위를 물려주는 순간까지도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었죠. 심지어 병석에 누워있을 때조차도 선조는 광해군에게 왕권을 온전히 넘겨주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권력의 줄다리기를 부추겼고
광해군은 즉위 초부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끈이 풀릴 듯 말 듯 한 불안정한 매듭처럼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광해군에게는 이복동생 영창대군과 계모 임목대비라는 또 다른 정치적 족쇄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선조가 뒤늦게 얻은 아들이었고 임목대비는 그를 왕위에 앉히려는 세력의 구심점이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서출이 아닌 적통 왕자가 왕위를 잇는 것이 정통성으로 여겨졌으니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왕위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였던 셈입니다. 궁궐 안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패모살제, 즉 어머니를 패하고 형제를 죽였다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광해군은 결국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패륜적인 행위로 기억하지만 당시 광해군에게는 왕권을 안정시키고 더 이상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 속에서 피치 못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폐된 서궁의 적막함 속에서 임목대비가 느꼈을 비애만큼이나 광해군의 마음 속에도 깊은 고뇌가 자리했을 테니까요. 이처럼 국내 정치의 살얼음판 위를 껐던 광해군은 동시에 국제 정세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야 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급부상하는 대격변의 시기였죠. 명나라는 조선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했고 성장하는 후금은 명과의 관계 단절을 압박해왔습니다. 광해군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 외교라는 고독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실리적인 판단이었고 임진왜란의 참화를 겪은 조선에게는 더 이상의 전쟁을 피하고 국력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마치 험난한 물살 속에서 작은 배가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중립 외교는 당시 조선의 지배층, 특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던 서인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며 후금과의 교류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자 오랑캐와 손잡는 행위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정책이 옳다고 믿었지만 조정은 끊임없는 비난과 상소로 술렁였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드는 듯한 압박 속에서 그는 고독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과 국제정세의 복잡한 흐름은 착한 세자 광해군을 점차 폭군이라는 오명으로 몰아가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국내외적 압박 속에서도 광해군이 백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것이 왜곡되어 폭정으로 비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고독한 중립 외교를 펼치며 서인 세력의 맹렬한 비난에 직면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 같은 압박 속에서도 그는 백성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통받는 민생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에게는 이러한 개혁 정책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민심을 얻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동법이라는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세금 제도는 공납이라고 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죠. 특히 대납이나 방납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관리나 상인들이 이권을 취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을 붓는 것처럼 투명하지 못한 세금 제도는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폐단을 직접 목격하며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납 대신 쌀이나 돈, 배 등으로 세금을 통일하여 걷는 대동법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는 없었지만 경기도를 시작으로 차츰 확대해 나갔죠. 이로 인해 백성들은 예측 가능한 세금을 내게 되었고
중간에서 착취당하는 일도 줄어들어 생활의 숨통이 트이는 듯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을 테고 국가 재정 역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된 셈이었죠. 대동법은 분명 시대를 앞서간 획기적인 개혁이자 백성들의 삶을 진정으로 헤아린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으로 잿더미가 된 궁궐들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전쟁의 상흔은 너무나 깊어서 왕이 거처할 궁궐마저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가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궁궐 재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찢어진 옷을 기워 입는 것보다 새 옷을 장만하는 것이 국가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말이죠. 경덕궁, 창경궁, 창덕궁 등 여러 궁궐의 복구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특히 경덕궁은 당시 조선의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대동법으로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백성들은 다시금 궁궐 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어야 했고 막대한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던 백성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왕이 자신들을 위해 애쓰는 모습보다는 웅장한 궁궐을 짓기 위해 고통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광해군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백성을 위한 대동법과 국가 재건을 위한 궁궐 공사, 두 가지 모두 나름의 명분과 필요성이 있었지만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충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한 손으로는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 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더 큰 짐을 지운 셈이 된 겁니다. 마치 텅 빈 창고를 채우기 위해 애쓰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집을 짓느라 재물을 탕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백성들은 대동법으로 얻은 작은 안도감보다 궁궐 공사로 인한 고통과 피로감을 더 크게 느꼈을 겁니다. 결국 광해군의 선의는 빛을 잃고 그의 정책은 폭정이라는 오명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그의 정적들은 이러한 민심 위반을 놓치지 않았겠죠. 그들은 광해군의 궁궐 재건을 무리한 토목공사로 규정하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폭정의 증거로 사마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착한 세자의 이미지는 점차 사라지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폭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고뇌와 의도와는 다르게 역사는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광해군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와 그의 정책이 엇갈리면서 결국 그는 더 큰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고뇌가 오히려 폭정으로 비치게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과연 그를 어떤 결말을 향해 이끌었을까요? 백성을 위한 고뇌가 오히려 폭정으로 비치게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과연 광해군을 어떤 결말을 향해 이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고뇌는 역사의 거친 파도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임진왜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려 했던 그의 노력은 결국 거대한 정치적 경랑 속에서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1623년 서인 세력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한밤중 궁궐은 혼란과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왕자는 순식간에 다른 이의 차지가 되었죠.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바로 패모살제, 즉 어머니를 패하고 형제를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한 행위는 그를 군주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아이자 백성을 돌보지 않는 폭군으로 낙인 찍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습니다. 유백일에 오르는 초췌한 그의 모습은 한때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세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을 겁니다.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죠. 반정을 일으킨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철저히 폭군의 프레임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서에는 광해군의 모든 정책과 행적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왕실의 위엄을 훼손한 폭정으로 기록되었죠. 마치 먹물로 덧칠하듯
그의 선의는 지워지고 악행만이 부각되었습니다. 그의 중리배교는 명나라에 대한 배신으로, 궁궐 제거는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사치로 둔갑해버렸죠. 광해군은 그렇게 역사의 심판대에서 폭군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박제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는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현대에 이르러 광해군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그를 한 가지 색깔로만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폐모살제라는 비극적인 결단 이면에 숨겨진 권력 다툼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명후금 교책이라는 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의 생존을 위해 고뇌했던 그의 중리배교는 시대를 앞서간 해안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동법 추진 노력이나 전란 복구에 대한 의지는 백성을 위한 마음이 분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그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복잡한 시대적 압력과 정치적 현실 속에서 고독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역사의 기록 너머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성찰을 안겨줍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입체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왕이 겪었던 비극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물에 대한 단편적인 시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리더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고뇌와 희생을 수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섣부른 판단 대신 다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수많은 인물들 역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합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